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응만입니다. 오늘은 그 봄을 재촉하는 비가 정말 온종일 내리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좀 차분해지고 계절의 변화를 조금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막 피어나고 있을 텐데요. 벚꽃도 그렇고 목련, 그리고 개나리, 진달래. 네. 이렇게 비가 그치고 나면, 봄이 이제 성큼 다가오겠죠? 네. 여러분, 이 팬데믹, 이 상황에 꽃도 좀 많이 보시고, 햇볕도 좀 많이 쬐시고, 하여튼 산책이나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그리고 지금과 같은 이런 어려운 시기들을 그래도 잘 이겨낼 수 있는 하나의 큰 이제 자연 영양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오늘 모르겠습니다. 이게 특별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어떤 걸 제공해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시의적절한 그러한 주제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이제 행복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근데 결론은 우리가 이제 집단주의와 개인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두 어떤 이즘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결론은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이제 서구의 오랜 전통이고 또 한국 사회에도 굉장히 뿌리 깊은 이런 논의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으시겠고, 워낙 TV에서도 이런 논의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으시다면 또 이렇게 저희 이런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행복에 대한 또 다른 어떤 차원, 특히 이제 대단히 이렇게 어떤 현대적인 그러한 나오겠지만 결국 이제 어떤 다윈의 어떤 진화론에 입각한 그러한 행복 연구, 행복의 과학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또 같이 보시면 조금 기존에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이 갖고 있었던 좀 대단히 어떤 보수적이고, 그리고 어떤 현대 자유주의적인 어떤 이러한 분위기나 관점, 사조하고는 상당히 좀 갈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손에 잡힐 듯한, 그리고 여러분의 삶과 동떨어져 있지 않은 그러한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그러한 행복론에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한번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께 제가 이제 자료를 좀 드렸고, 이 자료에서 주로 논의되는 것들은 이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 우리가 보통 이제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고 하는 저서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행복에 대해서 아주 길게 논의를 하죠. 하지만 핵심적인 사항들은 보통 이제 1권하고 마지막 이제 10권에 몇 개의 어떤 장들에서 1권은 다 살펴봐야 되겠지만요. 그러한 이제 자신의 행복론에 대한 이 논의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좀 대단히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이 이제 어떤 행복의 윤리학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이제 그의 이제 저술인 정치학하고 상당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현대 어떤 자유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이런 어떤 현대적 관점하고의 이제 불화를 낳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집단주의와 뭐 개인주의 이런 식으로 여러분한테 좀 대비해서 이걸 살펴보려고 이런 식으로 한번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제가 우리가 다루게 되는 다른 책은 제가 언급은 안 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죠. 예, 그 정도로. 예.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안내문에 왜 행복해야 할까? 제가 나눠드린 자료에도 있지만 행복 강박. 예. 사실 우리가 행복이 뭔지 잘 모르죠. 예. 하지만 행복하지 못해서 대단히 우울해하고 불행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다들 행복한 것 같은데, 특히 이런 이제 팬데믹 상황 보면 다른 사람들은 아무 일 없이 근심 걱정 없이 내지는 그래도 이러한 재난에 재난도 불평등하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잘들 지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럴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 않고요. 사람들은요, 대부분 마음속에 말하기 힘든 그런 상처들이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네.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말할 수 없는, 내지는 말하기 힘든, 그 말하면 고통스럽잖아요. 자꾸 떠오르고. 그래서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지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힘든 얘기를 만일에 이제 그 가까운 사람이든 아니면 적어도 여러분하고 어느 정도의 좀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누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말 솔직하게 얘기를 또 하거든요. 참 물론 이제 삶이라는 게 그 고통만 있지는 않습니다만, 예, 근데 아픔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예, 굉장히 우문 같지만 겪어보면은 정말 알 수가 있죠. 다들 아프구나. 근데 안 아플 것처럼 사는구나. 그런 거거든요. 지금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들이 기회가 생기시면 한번 물어보세요. 예, 그러면 제 얘기가 아마 그렇게 많이 빗나간, 관역을 빗나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요즘 같은데 왜 정말 이게 행복이 어렵죠. 그리고 또 우리가 왜 행복해야 할까? 예.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룰 다른 책에서도 그러지만 뭐 이 행복에 관한 이런 수업을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그래도 건질 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 그런 의미는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충분히 잘 쓰실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잘 기억하셔서 지금과 같은 이런 때에 직접 또 한번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뭐 그게 여러분 삶에 좀 이제 효용성을 드러내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제 행복론, 굉장히 이제 철학적인 논의가 이제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사회심리학 쪽에서 연구가 되고 있는 그런 어떤 뭐 정신병리만 그 심리학의 연구를 했다면, 이제 행복 연구를 갖다가 비교적 최근에 이게 이제 닻을 올린 거죠. 그래가지고 아주 그 가열찬 그러한 이제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여러분하고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먼저 여러분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우리 과제에 보시면 대한민국 헌법의 제2장이죠.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헌법 제10조가 제2장의 아주 이 기본권의 첫 번째 조항이거든요. 그걸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놨는데 그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아무래도 여러분 이게 기본권의 첫 번째 조항이기 때문에 대단히 아주 멋지고 어떤 훌륭한 어떤 그러한 이제 정말 그 어떤 근원적인 가치를 담고 있는 그러한 조항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할 권리, 이걸 우리 보통 뭐라고 그러죠? 네, 행복 추구권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오늘 우리가 그 논의를 하기 때문에 시작을 한번 좀 우리 헌법을 한번 시작해 보고자 했습니다. 뭐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 다음에 행복 추구권, 그리고 기본적 인권. 네. 굉장히 중요한 조항이죠. 여러분,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적극적 의미가 있고 소극적 의미가 있을 겁니다. 적극적 의미라고 하는 것은 정말 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는 한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예. 일종의 그러한 어떤 개인적 자유를 최대한 누리는 게 이제 행복이라고 아주 적극적 의미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소극적 의미는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제가 사실 끝까지 가져가려고 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이게 핵심입니다. 국가든 아니면 어떤 타인든 간에 소위 이런 행복 추구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즉 어떤 고통이라든가 해악을 끼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적어도 여러분 국가가 정부가 소위 어떤 그러한 어떤 공권력을 가지고 그 개인의 행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문제를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집단주의, 개인주의 이 논의에서도 이제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하튼 정부든 국가든 예, 개인의 행복을 침해할 그런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거, 예, 그 정도로 우리가 이 행복 추구권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면 크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하고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는데 제가 여러분께 이제 그 논문을 하나 이제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상당히 좋은 논문이고 물론 이제 뒷부분에 이제 그 소포클레스의 어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 나오는 소포클레스의 비극, 즉 오이디푸스 왕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한 그 해석은 좀 동의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실은 소포클레스만한 그런 통찰을 보여주지 못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이런 행복 관련 논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비극의 아주 중요한 하나의 요소로서 얘기하는 게 그런 어떤 그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이제 비극적 결함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의 어떤 그 해석과 관련된 얘기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 보통 얘기되고 있는 어떤 지적 판단의 오류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떤 그 소위 비극 작품에 대한 그러니까 소포클레스의 통찰에는 그 통찰을 조금 안 보려고 하는 의도적인 거죠.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 자신이 뭐 상당히 어떤 주지주의적인 라인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행복론 관련해서 지금 얘기도 그러지만 인간이 살다 보면요. 무슨 그 어떤 판단의 실수로 인해서 어떤 굉장한 불행에 빠지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인간의 실존 자체가요 정말 말할 수 없는 정말 어떻게 다 그거를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포클레스는 그런 운명이라는 거 있잖아요. 오이디푸스의 그 운명, 비극적 운명이죠. 그건 뭐 오이디푸스가 뭐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운명의 기운을 느끼면서도 비극의 주인공으로서 그 운명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그게 이제 대단한 어떤 오이디푸스의 영웅성이죠.
그것을 이 현실이 이러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실존적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녹록지 않다라고 하는 소포클레스의 통찰인데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이 논문의 후반부에 나와 있는 여전히 굉장히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적으로 이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제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거는 이제 알레스데어 맥킨타이어의 이제 덕 이유라고 하는 After Virtue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맥킨타이어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서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가 이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쿠스 윤리학을 이제 보려고 하면은요 어떤 문제들이 좀 있냐 그러면 여기 아르테라고 하는 게 나와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아르테에 대해서는 번역이 다양합니다. 그 뭐 물론 이제 그 렉시콘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호메로스의 어떤 영웅시대, 영웅서사시에서는 아르테라고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탁월성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탁월함, 탁월성, 엑설런스라고 이제 하죠. 하지만 이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로 오잖아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오면은 이미 이제 그 영웅서사시에 나오는 귀족 시대가 직접 민주정으로 정치 시스템이 완전히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아르테는 우리가 번역을 뭐라고 하냐면은 보통 버처, 덕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것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냐. 제가 이제 이 논문에서도 명확하게 이거 이제 나눠놓고 있는 거 여러분이 보시겠지만, 이거 말고도 이제 이태수 선생님의 그 호메로스의 영웅주의 윤리관에서도 이제 언급이 되고 이거 자주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번역이 쉽진 않습니다만 이제 그 호메로스 영웅 시대에서는 우리가 탁월성 이렇게 번역을 하고요, 아르테를. 그리고 이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때는 덕. 근데 이게 이제 우리 그 니코마쿠스 윤리학의 이제 EJ 북스에서 번역된 가장 이제 좀 대표적으로 번역을 했어요, 세 분이서. 여기서도 이제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그 같이 이렇게 혼용하는 상황이거든요. 탁월성으로도 쓰고 덕으로도 쓰고 그러는데 참 그 어려워요, 이런 부분들이.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그런 구분은 좀 알고서 접근하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호메로스의 영웅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탁월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보통 두 가지거든요. 아무래도 이들은 어떻습니까? 트로이아 전쟁, 다 해적이었고, 전쟁하고 노략질하고 그랬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싸움 능력이죠. 전사들에게, 전사들이 가장 뛰어나야 될 부분들은 그런 어떤 전술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싸움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도 하지만, 또 사기 진작하고 뭐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분명히 어떤 말솜씨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싸움 실력하고 말솜씨하고, 근데 전쟁에서 전쟁 말로 입으로 싸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우월하냐, 어느 정도 상위냐라고 하면은 당연히 아무래도 이제 싸움 능력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말솜씨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호메로스가 만들어낸 두 영웅이 있는데 아킬레우스와 오디세우스죠. 아킬레우스는 용장, 엄청난 어떤 싸움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디세우스보다는 첫손에 꼽히는 그러한 영웅이죠. 오디세우스는 이제 싸움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지략이 뛰어난 지장 정도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알아두시고, 여기에서는 여러분 도덕적 덕목, 어떤 그 경건이라든가 절제라든가 용기라든가 지혜라든가 정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는 필요치가 않습니다. 싸움 실력이, 싸움 능력이 가장 중요한데 거기에서 도덕적 덕목이 요구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탁월성이라 하는 거고, 나중에 이것이 이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한테 가서 직접 민주정의 시대가 되면
그때는 이제 많은 어떤 소송이나 송사에 있어서 개인이 스스로 자기를 변호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제 그 말솜씨가 대단히 중요해지고, 그래서 이제 소피스테스들이 상당히 돈을 많이 벌었던 이유도 그래서 그랬죠. 뭐 쟁론술이라든가 수사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이제 돈을 벌었죠.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공동체의 존립이 이 어떤 도덕적인 근간이 무너져 버리면 공동체가 성립할 수가 없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아레떼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이제 도덕적 덕목이라고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도 그러고 플라톤의 초기 대화편을 보면은 전부 이제 뭐 경건이란 무엇이냐, 용기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 완네스라고 하는데 무엇임이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TST인데요. 이거를 묻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그만큼 그러한 그 사회적인 어떤 합의가 이제 흔들리고 있고 거기에 대한 새로운 의미 규정이 데피니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물음 형태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뭐 사랑이 다 죽었다 그럴 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사랑이 뭘까? 이렇게 다시 묻는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아랫대는 여러분들이 제가 제공해드린 논문을 통해서 읽고 조금 정리해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복의 불가능성, 우리 이제 나눠드린 여기 자료에도 이제 나와 있지만, 여러분 여기 이제 문명 속의 불만, 요거 여러분 지금은 프로이트의 작품이고 거기에서 제가 이제 이것을 가져온 겁니다. 문명이 인간의 성욕만이 아니라 공격 본능에도 그렇게 많은 희생을 강요한다면 인간이 그 문명 속에서 행복해지기 어려운 이유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사실 원시인은 본능에 어떤 제약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리보다 훨씬 행복했다. 글쎄요, 이게 뭐 정말 원시인이 어떤 제약도 없었냐? 그건 뭐 좀 조금 아닌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도 뭐 여러 가지 타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뭐 좀 그렇게 보기는 어렵겠지만, 여하튼 간에 프로이트가 이 문명 속의 불만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결국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행복할 수가 없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대로죠. 본능의 욕구하고 이 문명의 제약하고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계속 억압하고 누르죠. 그래서 이제는 그 프로이트는 뭐냐면 어떤 문명의 신경증, 그런 굉장히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는데, 참 공교롭게도가 아니라 사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도 2부에서 살펴보겠지만 한국 사회에서 왜 이렇게 우리가 행복하기가 힘들까요? 뭐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죠. 한국 사회의 문화,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어떤 그 특징들, 그런 것들이 어떤 개인의 자유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억압을 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이제 행복도가 달라질 수 있을 텐데,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의 어떤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이 억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가 나옵니까? 불만이 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명 속의 불만. 뭐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제 그 책 내용도 뭐 이게 여러분 프로이트는 굉장히 글을 잘 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단순한 그냥 그 심리학자로만 보셔서도 안 되고 읽어보면요, 정말 뭐 진짜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 헤로도토스의 이 역사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어떤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이거 행복 못한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그 헤로도토스의 역사, 여기 보면은 그 7 현인 중에 하나라고 하는 그 그리스 사람 솔론이 있죠. 플루타르쿠스 영웅전에서도 이제 솔론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 이 솔론이 뭐 이집트에도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디아의 왕인데 크로이소스, 여러분 크로이소스 얘기 많이 알 거예요. 뭐 신탁 받아가지고 뭐 큰 나라가 무너진다 그랬다가 결국에 가가지고서 그거에 대한 신탁이 원래 그러죠. 예, 해석이 어렵지 않습니까? 말하면서도 그냥 상징만 하기 때문에 이 크로이소스 왕한테 솔론이 갑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크로이소스가 자기의 부하들한테 한 2, 3일 정도를 그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합병해가지고 재물이 저기 보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보물찬 걸 다 보여줘요. 그리고 묻죠. 무슨 거울한가 뭐 이렇게 물어요. 예. 그래서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행복하냐라고. 이제 크로이소스는 이제 솔론한테 그 얘기를 기대했죠. 왕이시여, 당신이로소이다. 이거를 기대했는데 이 솔론은 2차례나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참다 못 참은 이 크로이소스가 굉장히 경노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나는 그럼 행복하지 않단 얘기냐 막 이렇게 그랬더니 이 솔론이 한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그 뒤에도 이제 진행이 되지만 이 헤로도토스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의 어떤 교만 있잖아요. 휘브리스라고 하는데 인간이 굉장히 이렇게 선을 넘어서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신들이 시기를 하고 질투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벌이 따른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겸손해야 되는데 오바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솔론도. 이 솔론의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죽을 때까지 우리가 행복하다 뭐하다 이렇게 얘기 못 한다는 거예요. 단지 그냥 운이 좋았다 라고 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죽고 나서야 비로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솔론의 이제 지론이죠. 그리고 이 내용이 이 니코마코스 윌리학의 1권에서도 언급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솔론은 신들의 시기심과 질투심을 예의주시해야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왕에게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좀 겸손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떠나는데 떠나자마자 신벌이 임하죠. 어떻게 됐냐면 이 크로이소스의 이 아주 아들 둘인데 하나는 이제 어떤 말을 못 하고요. 이제 또 한 아티스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똑똑했거든요. 출중하고. 근데 결국은 이제 불행한 사고로 인해 가지고 창에 맞고 죽는, 꿈이 그냥 그 현실로 실현이 돼버리는 그런 또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 가서 그 인간의 어떤 오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또 다른 교훈을 가져다 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인간 행복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이제 이렇게 뭐 헤로도토스의 이 부분에 나오는 솔론하고 그 다음에 그 문명 속의 불만에서의 이제 프로이트 뭐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하고 우리가 이제 이 니코마코스 윌리학하고 그 다음에 현대적인 그 논의를 두 가지를 이제 한번 살펴볼 텐데, 기본적으로 여러분하고는 이제 제가 나눠드린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쭉 한번 따라가면서 도대체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행복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행복론하고, 즉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 윤리학하고 이 정치학하고의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과연 그 소극적 의미의 행복에 있어서 국가 또는 정부 또는 법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행복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가? 아니면 개인의 그 행복을 침해하지 않는 그런 소극적 의미로만 남아 있어야 하는가? 이런 문제들이 아마도 이제 상당히 중요하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들여다봐야 될 그러한 아주 핵심 포인트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께 운을 좀 띄워놓고 잠시 후에 여러분 2부에서
본격적으로 좀 논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여러분.